안녕하세요. 머니프레임 제자 신성진입니다. 오늘은 영화 속 돈 이야기 실버 디스토피아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영화나 소설이나 이런 데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 은퇴 후의 삶, 장수시대, 고령화 시대가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모습들 중에 좀 어둡고 슬프고 두려운 그런 모습들을 좀 모아서 실버 디스토피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번 엮어봤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세상이 어두운 측면들, 부정적인 측면들, 좀 두려운 측면들이 어떤 것인지를 이 이야기를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이야기를 볼 건데요. 첫 번째는 황혼의 반란이라는 소설을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지은 소설을 가지고 초고령 사회가 어떤 모습인지, 그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두려움은 어떤 건지 같이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설국의 열차,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건데 고령화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다른 모습들이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한번 비유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요. 세 번째,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잘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 실버 디스토피아를 더 우울하게 만드는 개인들의 선택에 대해서 리어 왕 이야기를 가지고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혼의 반란이 보여주는 실버 디스토피아를 한번 얘기를 해보죠. 황혼의 반란이라고 하는 아주 짧은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프랑스의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지은 단편 소설집 중에 나무라고 하는 단편 소설집을 보면 이 황혼의 반란이라는 소설이 아주 짧은 소설이 있습니다. 아주 늙어가는 사회의 슬픈 자화상을 보여주고 천천히 무너지는 복지, 그 속에서 생존하기 힘든 현실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데요. 전 세계에서 고령화 사회에 제일 빨리 진입한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하면, 제가 강의나 상담할 때 대부분 얘기를 나누면서 질문하면 대부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본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일본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나라가 아니라 초고령 사회에 제일 빨리 진입한 나라입니다. 세계 최초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나라는 프랑스입니다. 1864년. 엄청 빨리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해서 엄청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초고령 사회로 진입이 됐죠. 이 늙어가는 프랑스를 보면서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이런저런 상상을 해본 거죠. 상상을 해본 것들을 소설로 만든 게 황혼의 반란인데, 이 소설을 읽으면서 우리도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비슷한 상황들이 이 정도는 아니지만 다행히 펼쳐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잠깐만 살펴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들이 많아졌어요. 프랑스에 노인들이 많아져서 이 노인들 때문에 사회가 성장도 안 하고 발전도 안 하고 정말 힘들어지어가고 있다. 이런 생각들이 팍 펼쳐지면서 노인 혐오가 사회 전반에 쫙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레스토랑에는 이런 게 붙어요. 70세 이상 노인 출입금지. 아이들 출입하지 마라, 애견 출입금지, 이런 건 있지만 노인들 출입금지, 이런 것들이 막 실리는 거죠. 왜? 노인들 때문에 노인들 부양한다고 사회가 죽일 지경이야. 다 망할 지경이야. 성장도 안 해. 이런 상황들 속에서 노인들 혐오가 펼쳐지면서 이런 일들이 막 펼쳐집니다. 그리고 의료비, 우리도 국민 건강보험에서 의료비 엄청 지원을 하잖아요. 근데 노인들을 위한 의료비는 축소해. 노인들을 불사의 존재로 만들면 안 되잖아. 그 사람들이 적당히 때가 되면 죽어야 되는데 죽지를 않아. 이런 얘기들을 막 하게 되면서 복지들이 축소되고 의료 지원이 중단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노인은 더 이상 돌보면 안 돼. 그들이 살아있으면 살아있을수록 사회가 점점 부담할 수 없게 되는 그런 현실들 속에서 우리가 같이 살 수가 없어. 이런 이야기들이 젊은 정치인들과 사회 다양한 미디어에서 막 진행이 됩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정말로 슬픈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게 뭐냐면, 자녀들하고 이 관계가 끊어지고 이런 홀로 된 노인들 대상으로 해서 그 노인들을 평화안락센터라는 곳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안락사 주사를 놔서 노인들을 죽게 만든다는 소문이 쫙 퍼집니다. 되게 무섭죠. 이런 소문이 퍼지고 있던 어느 날
이 소설의 주인공 프레디 할아버지가 있는 집에 문을 쾅쾅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 프레디 할아버지도 보니까 CDPD 라고 하는 평화안락센터라고 하는 곳으로 이 마크가 적힌 트럭이 딱 밑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트럭에는 노인들이 타고 있습니다. 그걸 딱 보고 이 프레디 할아버지는 감을 딱 잡죠. 아, 이놈들이 나를 잡으러 왔구나. 그래서 기지를 발휘해서 이 젊은 병사들을 따돌리고 버스를 탈취합니다. 그래서 노인들과 함께 탈출을 해서 어딘가 산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서울이라고 하면 청계산 같은데, 관악산 같은데 이런 곳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곳에 가서 굴에 숨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 현실을 타개할까 뭐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이 노인들 사이에서 이 관악산에 가면 노인들이 모여 있어, 그 저항군들이 모여 있어, 뭐 이런 얘기들이 쫙 퍼지면서 사람들이 자꾸 모이듭니다. 근데 이 모이든 사람들 속에서는 UDT 출신도 있고 뭐 해병대 출신도 있고 육사 출신도 있잖아요. 이들이 게릴라전을 펼치면서 어떻게 하면 젊은 사람들을 설득할까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무기가 아니라 말과 메시지로 저항하자. 이래서 요즘 같으면 뭐 SNS를 하고 그다음에 유튜브를 하고 이랬겠지만, 옛날에는 이제 삐라를 뿌리고 뭐 이런 걸로 저항하는 걸로 이렇게 나옵니다. 뭐라고 저항을 하냐면, 우리도 아이들도 돌볼 수 있고 우리도 이때까지 삶의 경험들을 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어. 너네들 우리한테 이러면 안 돼. 이런 걸 막 적어가지고 삐라를 뿌리고 이러면서 선전전을 막 하는 거죠. 이렇게 저항을 하면서 이 노인들이 가졌던 생각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치열하게 저항을 하면, 우리가 강하게 저항을 하면 저 젊은 아이들, 젊은 정부도 정신을 차릴 거야. 맞아. 저 사람들의 말이 맞지. 그리고 또 하나, 너네들도 노인 될 거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막 하면 걔들이 정신을 차릴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메시지들과 저항을 접한 젊은 정부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노인들이 모여있어 흰 여우들이라고 하는 저항군을 형성하고 있는 곳에 바이러스를 살포하기로 합니다. 몸이 건강한 사람들은 바이러스에 저항할 수 있으니까 바이러스가 살포돼도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CDPD 센터, 평화안락센터에 끌려갑니다. 그곳에서 젊은 아이들이 안락사 주사를 맞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한 명씩 한 명씩 죽어갑니다. 소설의 마지막에 프레디 할아버지도 주사를 맞게 됩니다. 그러면서 젊은 정병사에게 한마디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 말이 뭐냐면, 너도 언젠가는 노인이 될 거다. 무서운 말인데, 저주와 같은 말인데 맞는 말이죠. 이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이게 짧은 황혼의 반란이라는 소설의 처음과 끝까지 이야기입니다. 이 황혼의 반란이라는 디스토피아를 만들어내는 조건과 상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고령화라고 하는 거죠. 프랑스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1864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돼서 115년이 지나서 1979년에 고령사회에 진입이 됐고 2018년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이 됐습니다. 15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려서 천천히 진행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출산정책도 다양하게 시도를 했고, 약간 출산정책이 올라가기도 하고 또 이민정책도 하고 뭐 이러면서 어느 정도 많은 시도들을 할 수 있고, 또 그거에 맞춰서 다양한 정책들을 펼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기에 정말 최고로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고 생각하는 일본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긴 35년 정도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2000년도에 고령화사회에 진입해서 2024년 12월 달부터 사실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고 그러죠. 세상에 유례가 없는 짧은 기간 동안에 초고령화사회로 진입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현재 세계 최저 출산율을 기록을 하고 있죠. 점점 모든 그 예측했던 그 시기나 이런 것들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고령화 속도나 이런 것들로 보면 노인들 부양 비율이 점점 더 늘어나는 속도, 이런 것들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세계가 경험하지 못했던 빨리빨리의 대한민국이 고령화 속도로
수준에서도 세계 최고의 속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줄어드는 생산 인구들 때문에 저성장이 예견이 되고 있고 한국 사회의 미래가 암울하다고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써야 될까라는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노인들 20%가 넘어가고 25%가 되어가고 30%가 되어가는 이 노인들의 부양에 대한 부담이 사회 전반적으로 점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당장 어떤 조치를 취한다고 해서 당장 극복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다가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물론 우리는 어떤 고난이라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회복 탄력성을 가진 국민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이겨낼 수 있겠지만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어둡고 무겁고 암울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료비란 부분들이 문제가 됩니다. 통계를 살펴보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자료를 내는데 2023년 기준으로 해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9%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건강보험에서 의료비 지출한 거를 따져보면 48.9조 원을 지출했고 그 다음에 그 비중이 보면 전체적으로 44% 정도 됩니다. 인구에 비해서 훨씬 더 그 대상으로 한 진료비가 많이 지출된다는 거죠. 만약에 노인 인구가 30%가 되면 전체 건강보험에서 지출한 비중이 60%가 넘어갈 수도 있는 거죠. 엄청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평균 수명은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건강 수명은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런 통계들을 보면 이게 건강보험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건강 수명이란 부분들이 짧아지는 이유들은 만성질환들의 증가 때문이죠. 당뇨, 고혈압, 암, 무서운 치매 이런 것들이 점점 만성질환들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점점 증가하다 보니까 인구 19%가 진료비 44% 사용하는 구조 자체는 점점 더 가중될 것 같습니다. 근데 통계를 보면 무서운 게 2030년도에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 전환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2031년이 되면 장기요양보험도 적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두려운 질문은 이런 거죠. 건강보험은 지속 가능할까?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우리가 건강보험에서 지금 받고 있는 혜택, 지원 같은 것들을 보면 사실은 건강보험 재정이 풍성할 때는 좀 지원을 더 많이 할 수 있고 건강보험 재정이 안 좋을 때는 줄여줄 수 있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30년 전, 한 40년 전 건강보험이 다양한 혜택을 제대로 제공하기 전 그렇게 부유하지 않았던 대한민국에서 의료비 문제 때문에 생겼던 문제들을 보면 집에 치매나 중풍 환자나 이런 분들이 있으면 그 집안이 아주 풍비막산이 났다. 이런 얘기들을 막 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워낙에 건강보험 재정이 좋고 다양한 지원들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죠. 근데 건강보험 재정이 점점 악화되고 적자 전환이 되고 노인 인구가 점점 더 늘어난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병원에 지출했을 때 몇천 원만 가지고 가면 되고 입원해도 몇만 원만 내면 되고 이런 구조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해보면 그 질문에 글쎄요, 그게 가능할까요?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실손의료비 쪽 지출이 많아질 거고 그럼 또 실손비료비가 올라가고 이런 악순환들이 아마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안 좋은 방면으로만 생각하면 악순환으로 생각하면 그런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실버 디스토피아의 조건 중에 하나가 국민연금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 안전망이 취약해지는 부분이죠. 2025년도에 국민연금 개정안이 이제 통과가 됐는데 보험료율이 9%에서 13%로 변경이 됐고요. 그 다음에 소득 대체율을 40%에서 42% 조금 올리는 걸로 됐고 그거를 가정을 할 때 기금 수익률이 4.5%에서 5.5% 조금 올라간다는 걸 가정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수지 적자 시기가 41년 내에서 54년으로 좀 늘어날 거라고 이제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기금 소진 시기도 56년에서 72년 정도로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보험료는 좀 더 내고 연금은 조금 더 받는 구조로 이렇게 변경이 됐죠. 근데 보험료를 차근차근 더 내게 되는데
기금 소진 시점이 56년, 72년으로 늘어났지만 청년 세대들은 화가 많이 났습니다. 내고도 못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계속 계약이 되어져 가는 과정이 되면 우리는 우리가 낸 돈만큼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엄청 불신이 고조된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노인 빈곤율은 43.4%로 OECD 또 최고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점점 더 디스토피아를 만드는 청년의 불만과 노년의 생존권의 불안이라는 것들이 계속 강화가 되고 충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개혁은 과연 이게 해결책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생각들을 해봅니다. 출산 장려 정책 쉽지 않을 것 같고, 이민 쉽지 않을 것 같고, 통일이 돼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비용이나 이런 측면에서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들이 한국 사회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실버토피아의 세 가지 조건들을 살펴봤는데요. 자, 그럼 이 조건들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가 또 다른 영화를 보면서 잠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영화는 설국열차, 같은 공간, 다른 삶이라는 제목의 이슈입니다. 자, 보시면 설국열차라고 하는 영화를 한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은데, 설국열차는 이런 얘기죠. 기후변화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새로운 빙하기가 지구에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지구의 모든 공간들은 다 죽음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인류가 마지막으로 유일하게 살아있는 공간이 어디냐면 설국열차입니다. 저 설국열차가 지구에 비강에 온 다음에 17년째 계속 지구를 달리고 있습니다. 인류의 마지막 생존 공간인 거죠. 근데 그 긴 열차이긴 한데 이 열차에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는데 그 열차에 같이 타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같은 계급이 아니고 비슷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앞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냥 자기가 살고 싶은 삶을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고, 꼬리칸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열차 안에서 불평등한 삶들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 구체적인 모습을 잠깐 더 볼까요? 첫 번째, 앞칸과 꼬리칸의 다른 삶은 뭐냐면, 첫 번째 보면 먹는 것이 좀 달라요. 앞칸에 있는 사람들은 그 열차 안에 다양한 시설들과 미리 준비들이 돼 있어가지고 열차에서 과일도 따먹고요, 농사도 짓고 생선도 먹고 막 이렇게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앞칸에 살아가는 아이들은 괜찮은 교실에서 선생님과 함께 아주 즐거운 시간을 가지면서 교육을 막 받습니다. 막 박수치고 질문하고 이러면서 마치 아주 고급 사교육, 사립학교 같은 그런 교육들을 받는 모습이 영화에 나옵니다. 근데 꼬리칸에 있는 아이들은 다릅니다. 제대로 씻지도 못한 몸에 제대로 먹지 못하는 뭘 먹고 살까요? 여기 보면 단백질 블록이라고 되어 있는데 양갱을 먹고 삽니다. 양갱. 단백질 양갱을 먹고 사는데 그 양갱이 뭘로 만들었을까요? 꼬리칸에는 뭐가 있냐면 바퀴벌레가 아주 많습니다. 그 바퀴벌레를 가지고 영양가 높은 양갱을 만들어서 그 양갱을 먹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앞칸의 사람들과 꼬리칸의 사람들은 먹는 것이 아주 다릅니다. 앞칸의 사람들은 아주 여유 있고 파티도 하고 막 이러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꼬리칸에 있는 사람들은 일을 해야 되고 그 어두운 환경과 제대로 먹을 것 없는 상황 속에서 도저히 견딜 수 없다. 내가 여기서 더 이상 살 수 없으니까 앞칸으로 가자. 근데 앞칸으로 가는 길에는 군사들이 지키고 있거든. 총을 들고 지키고 있는데 그걸 뚫고 가겠다라고 하면서 흔히 이야기하는 쿠데타, 반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에 처하고 그런 상황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 차이가 왜 생겼냐면 원래 이 열차가 그 빙하기를 생각하고 만든 게 아니라 그냥
관광열차로 만들었는데 거기에 탈 수 있는 티켓이 있었거든요. 그 티켓이 있었던 사람들은 앞칸에서 이 열차가 가지고 있는 생산력, 그걸 충분히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삶이 보장이 된 거죠. 근데 빙하기가 오면서 여기에 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원래 티켓이 없던 사람들인데 꼬리칸에 탈 수 있도록 해준 거죠. 이 사람들은 그 앞칸의 사람들이 누리는 것을 누리지 못하게 그냥 자기들이 허락되어 있는 조건들 속에서만 삶을 살아가도록 조건이 만들어진 거죠. 앞칸과 꼬리칸을 가른 것은 뭐냐면 원래 이 열차를 탈 수 있는 티켓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게 이것을 갈랐습니다. 이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이 설국 열차를 왜 은퇴 문제 얘기를 하면서 가져왔냐면 마치 한국의 저성장, 생산 능력이 한정이 되어 있는 한국 사회가 이런 모습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극단적으로. 그래서 미리 준비된 티켓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여유 있게 노후를 즐길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마치 꼬리칸에 있는 사람들처럼 생존에 매달려서 정말로 먹기 싫은 것과 하기 싫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게 있을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티켓이 필요할까? 은퇴를 앞두고 우리가 티켓이라고 하면 어떤 티켓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세 가지 티켓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세 가지 티켓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일자리 티켓입니다. 열차를 탈 때, 야, 나 일자리 있어! 라고 일자리 티켓을 딱 갖다 대면, 중간에서 한 칸 앞으로 가는 거죠. 내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60세 정도의 시점을 지나서 내가 계속 매달 꼬박꼬박 돈이 나오는 일을 하고 있을 때. 그래서 매월 얼마인가 내 돈이 꼬박꼬박 나올 때, 그때 그것이 티켓의 역할을 해서 내가 살 수 있는 삶의 조건들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만들어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60세 지나서 이제 은퇴하고 이런 얘기는 아주 옛날 얘기가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 역사상, 인류 역사상 보면 은퇴라는 건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티켓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주변의 친구들을 보면 좋은 직장에 다니다가 은퇴하고 나서 그냥 집에 있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게 하루 이틀이고 3년, 4년이면 괜찮은데 그걸 30년, 40년 하면 사람이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일자리 티켓이 아주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연금 티켓입니다. 매달 꼬박꼬박 돈이 나오는 연금 티켓, 일자리 티켓이 있고 연금 티켓이 있으면 두 칸 앞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연금 준비 많이 하셨습니까? 그래서 연금은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은퇴하기 전에 꼬박꼬박 일정 금액을 쌓아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은퇴를 앞두고 또 내지는 은퇴하고 나서 이 돈을 얼마나 또 잘 연금 자금을 운용하는지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내가 5억을 모았든 10억을 모았든 3억을 모았든 그 돈을 적절하게 잘 운용해서 적절한 금액이 연금으로 꼬박꼬박 나오도록 잘 운용하는 게 필요한데 그것이 연금 티켓이 되겠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티켓이 의료비 티켓입니다. 되게 무거운 주제이긴 한데 의료비가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실손건강보험료는 계속 올라가서 유지하려면 보험료 부담이 계속 나는 거죠. 그래서 젊을 때일수록 빨리 준비하면 좋은데 젊을 때 그래서 우리가 3대 질병이라고 하는 암,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 이런 좀 준비해 놓고요. 그 다음에 약간 그 사망보험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미가 조금씩 이 장수시대에 바뀌고 있는데 사실 사망보험금은 원래 가입하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빨리 사망해서 우리의 자녀들이나 내 배우자가 내가 빨리 사망하는 것 때문에 경제적인 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교육을 제대로 못 받을 것에 대비하는 게 일반적으로 사망보험금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장수시대가 되면서 조금 다른 의미가 하나 추가가 됩니다. 뭐냐면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병을 앓게 되고 심각한 질병을 앓게 됐을 때 병원비를 지출하게 되잖아요. 그게 우리가 사망보험금이 준비가 돼 있으면 병원비 지출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 부담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기술이 나왔고 신의료기술을 내가 활용을 해서 좀 치료를 하고 싶은데 그걸 하면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완치가 될 수 확률이 조금 높은데 근데 비용이 좀 많이 드는 거죠. 그럴 때 노인 본인도 그렇고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하고 싶죠. 해봤으면 좋겠고. 근데 그걸 하면 너무 큰 비용이 들 텐데 사망보험금이 있으면 자녀들도 아버지 사망보험금 있잖아요. 해봅시다. 이렇게 할 수 있고 본인도 아들아, 딸아, 아빠가 이 사망보험금이 있으니까 이거 한번 해보고 싶어. 이렇게 했을 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들에서 사망보험금이라는 부분들도 의료비와 관련해서 준비가 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자리 티켓, 연금 티켓, 의료비 티켓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중에 설국열차 같은 초고령화 사회의 실버 디스토피아가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티켓을 가지고 있으면 좀 원하는 삶, 좀 나은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티켓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사회는 우리가 좀 극단적인 것들을 살펴봤지만 어쨌든 이런 모습이 하나씩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가올 때 우리는 개인적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 실패한 은퇴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가 리어 왕 이야기입니다. 영국에 리어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조금 이제 나이가 좀 드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나 이제 은퇴할래. 은퇴해가지고 이제 좀 우리 딸들이 있으니까 딸들한테 다 나라 맡기고 좀 이제 좀 여행도 다니고 팔도 좀 유람하면서 좀 쉬어가면서 이렇게 좀 살래. 이때까지 막 전쟁하고 나라 다스린다고 너무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나 이제 좀 은퇴 빨리 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 딸을 부르죠. 세 딸을 불러서 고넬리와 리건과 코델리아라고 하는 세 딸이 있습니다. 이 세 딸한테 어떻게 얘기들이 나오냐면 첫째 딸과 둘째 딸은 아빠한테 엄청나게 이 애교 뭐 이런 거죠. 아빠 나 너무 아빠를 사랑하고 제가 마음이 어떤지 아시잖아요. 저는 아빠가 은퇴하시고 나면 나라 잘 다스리면서 아빠를 평생 모실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막 이런 얘기를 첫째 딸과 둘째 딸이 합니다. 근데 원래 이 셋째 딸이 리어 왕을 제일 사랑하고 잘 섬겼던 딸이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리어 왕도 이 셋째 딸을 가장 사랑했어요. 근데 이 셋째 딸 코델리아는 뭐라고 하냐면 뭐 아빠한테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걸 저렇게까지 저는 언니들처럼 그렇게 표현하지 않을래요. 그리고 아마 제가 결혼을 하게 되면 아빠보다 어떻게 보면 새로운 남편을 더 섬겨야 되지 않을까? 그럼 저는 결혼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해서 리어 왕이 엄청 열을 받습니다. 뭐라고? 너는 나에 대한 마음을 그렇게까지 표현을 못 하는 거야? 막 이렇게 하면서 성질내면서 나가! 너 같은 딸 필요 없어! 막 이렇게 합니다. 책을 읽으면서도 사실 좀 이해가 좀 잘 안 되는데 연극을 보고 나면 조금 연기하고 이렇게 합쳐져서 좀 이해가 되지만 어쨌든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에 하나니까 우리가 그 작품성은 인정을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막내딸 정말 사랑하는 리어 왕을 사랑하는 막내딸은 쫓아내고 첫째 딸, 둘째 딸 리건과 코델리아에게 나라를 맡겨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는 이제 유람을 다니면서 재밌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가요. 시간이 지나갔을 때 그 코넬리와 리건이 막 둘이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아니 아직도 근위병들 뭘 100명이나 데리고 다니는데 좀 줄이라 그래. 아니 그리고 이제 좀 우리가 언제까지 아빠 저렇게 모셔야 돼? 힘들어 죽겠어. 귀찮고 힘들어. 막 이런 얘기들 서로 막 나눕니다. 그러면서 이 리어 왕을 구박하기 시작하죠. 결국 리어 왕은 코넬리와 리건으로부터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막 울부짖죠. 내가 막내딸 코델리아를 선택했어야 되는데 이 어리석은 짓을 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고통받는 거 막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이런 소식을 막내딸 코델리아가 프랑스에 시집을 가 있다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남편의 왕을 설득해서 프랑스군을 이끌고 영국으로 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아빠를 이렇게 내친 그리고 잘못된 행동을 한 두 언니를
벌하기 위해서 프랑스군을 이끌고 쫙 다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우리가 흔히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코델리아가 이기는 게 좋은데 이거는 비극이잖아요. 코델리아가 지게 되고 그래서 코델리아는 광야에서 죽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죽은 코델리아를 발견하고 리어 왕도 사망을 하게 된다. 이게 슬픈 리어 왕 이야기 이제 스토리인데 이 희곡을 보면서 제가 어떤 얘기를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거 실패한 은퇴 이야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가지 정도 테마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준비 없고 대책 없는 은퇴입니다. 아무도 리어 왕 보고 은퇴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나 이제 은퇴할래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은퇴하면 안 되는데 은퇴를 한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아니 그거를 그렇게 다 나라를 물려주면 어떡하냐. 조금씩 맡기고 본인이 뭔가 다스리거나 아니면 힘을 가질 수 있는 거는 다 주면 안 된다. 이런 조언을 켄트 백작이라는 부하가 계속 하는데 그것도 무시하고 아예 다 넘겨버립니다. 그리고 뭐 내 딸이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이런 착각을 합니다. 그렇게 다 넘기고 나서 쉬려고 했지만 쉴 수가 없던 거죠. 똑같은 실수를 우리도 많이 범하고 있습니다. 은퇴하는 분들이 있는데 은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어쩔 수 없이 몸이 안 좋아서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은퇴하면 안 된다. 똑같은 조언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녀들에게 모두 다 물려주면 안 됩니다. 셰익스피어 이야기는 괜히 생긴 게 아닙니다. 아주 오랫동안 중세시대 때 유럽에서도 연금 계약이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자녀들한테 영지를 물려주고 나면 그 영지에서 나오는 걸 가지고 연금을 계속 부모에게 주지 않으면 그 정의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것들이 아주 역사적으로 오래된 계약입니다. 내가 자녀들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모두 다 물려준다는 것은 이제 나를 버려도 되라고 하는 선언과 똑같습니다. 이거는 아주 역사적으로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절대 물려주면 안 됩니다. 너무나 많은 실패 스토리들이 많이 있었고 지금도 강도에 따라서 다르지만 좀 있습니다. 우리가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서 내가 상속되어 있는 자산 중에서 일부분을 미리 정리해서 새 태클을 하는 것은 아주 잘하고 똑똑한 일입니다.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자녀에게 미리 정리하는 거, 그거는 리어 왕이 했던 것처럼 이제 나를 버려도 돼라고 하는 선언과 똑같습니다. 처음부터 자녀가 그럴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꾸 아버지와 어머니가 부담스러워집니다. 세상에 나오는 많은 스토리들은 그냥 생겨난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건데요. 셰익스피어가 벌써 우리에게 은퇴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줬다는 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절대 그냥 물려주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은퇴를 할 때 하더라도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죠. 딸을 선택하는 것도 자산 배분 이렇게 하는 것도 리어와 너무 감정적으로 합니다. 좀 고민을 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시스템을 갖춰서 이렇게 하고 나면 나중에 어떤 일들이 나한테 벌어질까라고 하는 부분들 미리미리 생각하고 나서 그 다음에 차근차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때 기분에 따라서 아이씨 나 이제 안 할래 뭐 이러면서 이제 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피해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되게 심각해진 거죠. 어떤 딸을 선택할 것이냐, 자산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들을 그냥 엄청 화가 난 상태에서 해버립니다. 그럼 우리가 감정적으로 무언가를 처리하면 그것은 거의 100% 후회를 낳게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은퇴는 시스템이고 그 시스템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구조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고민해야 될 시스템이 너무 많습니다. 자녀? 주는 것도 어떻게 줘야 될지 고민을 하겠지만 주고 나서 어떻게 받을지도 시스템적으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 적절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적절하게 미리 주는 게 지혜로운 선택일 때가 있습니다. 세금도 그렇고 또 내지는 자녀들의 삶의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이 정도 주는 게 맞아라고 하는 부분도 있죠. 근데 그거와 관련돼서 내가 경제적으로 또 문제가 있을 때 어떤 페이백을 받거나 아니면 어떤 지원을 받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스템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요즘 나오는 뭐 신탁 시스템을 활용할 수도 있고요. 계약서를 활용할 수도 있고요. 다양한 법적인 제도를 통해서 다양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만들어 놓으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어떤 구조가 세팅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정말 노후가 달라집니다. 한번 하고 나면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시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리어 왕은 다 주고 군사도 뺏기고 권력도 뺏기고 다 뺏기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려고 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두 딸이 쫓아낼 때 쫓겨날 수밖에 없었고 광야를 헤맬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시스템은 어떤 시대는 그죠? 우리가 실버 디스토피아란 말 제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 그것처럼 만만치 않은 시대가 우리에게 닥쳐올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그것의 핵심이 뭐냐면 은퇴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은퇴하지 마세요. 그리고 은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세요. 이 부분이고. 세 번째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데 좋은 전문가를 선택하고 그 좋은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리어 왕이 정말 배신당하고 딸들로부터 배신당하고 슬픈 삶의 결말을 맺게 됩니다. 정말 비극적인 거죠. 사랑하는 딸이 죽고 그 딸을 껴안고 자기도 죽어가는 모습들은 너무 슬픈 비극입니다. 근데 이 슬픈 비극을 만들어내기 전에 그러면 안 된다고 계속 조언을 하던 켄트 백작이 있습니다. 이 켄트 백작의 조언은 뭐였냐면 첫 번째, 왕이시여 은퇴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당신이 건강하고 충분히 나라를 다스릴 수 있고 백성들도 그것을 원하는데 왜 은퇴하려고 하십니까? 이러면서 은퇴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리어 왕은 은퇴할 거야. 그러고 은퇴를 감행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켄트 백작은 또 두 번째 얘기합니다. 마치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대한민국 지금 많은 FP들과 은퇴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모든 걸 주지 마. 모든 걸 준다는 거는 나를 버리라는 것과 똑같아 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켄트 백작이 다 주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리어 왕은 이 조언도 무시합니다. 근데 세 번째, 왕이시여 당신은 알지 않습니까? 정말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위해서 모든 것도 바칠 수 있는 딸이 코델리아라는 걸 당신은 알지 않습니까? 근데 왜 코델리아 셋째 딸을 그렇게 감정적으로 버리시고 첫째 딸과 둘째 딸에게 모든 자신의 자산과 권력을 다 물려주시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켄트 백작이 조언을 합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들어야 할 조언, 대한민국의 지금 FP들이 하는 조언을 켄트 백작이 그대로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조언을 리어 왕은 듣지 않습니다. 결국 아무 말도 듣지 않고 자기 감정적인 대로 하다가 결국은 슬픈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조언이라고 했을 때 너무 많은 조언이 있습니다. 미국의 그 HR 전문기관 PwC나 이런 데서 만들어낸 어떤 리포트 같은 것들을 보면 다양한 실패한 조언들을 들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조언이 있는데 인터넷에도 유튜브에도 다양한 조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조언들을 그냥 내가 좀 제대로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받아들이면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참 좋은 전문가가 필요하다. 그리고 내가 어디선가 들었던 조언. 요즘은 최고의 조언가가 누구죠? 챗GPT일 수도 있습니다. 그 조언들을 우리가 들었을 때 그 조언을 가지고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신뢰도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정말로 검증해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전문가의 존재. 이게 저는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필연적으로 우리는 판단력이 흐려지고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그런 상황들이 계속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내 옆에서 누군가가 내가 좀 잘 모르는 부분에서 얘기하고 질문했을 때 정답을 또 내지는 정답에 가까운 정직하고 신뢰할 만한 조언을 계속 누군가 해주는 것들이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언을 무시하면 안 되는데 그 조언을 정말로 신뢰할 만한 조언을 할 만한 사람을 여러분 주변에 찾으시기 바랍니다. 사회가 성장하면서 그냥
이상한 짓만 하지 않으면, 엉뚱한 짓만 하지 않으면 먹고 사는 문제가 아무 문제가 없었던 그런 좋은 시대, 쉬운 시대는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무서운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티켓을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다양하게 열심히 살아오면서 티켓을 준비해 오셨을 텐데 조금 더 심각하게 티켓을 준비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리어 왕처럼 그렇게 황당한 모습으로 실패하는 은퇴를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정말 무서운 세상이 다가오고 있고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되지만 낙관주의는 잃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도 나는 행복한 노후, 건강한 노후를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낙관주의를 가지고 있을 때 준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실버 디스토피아가 아니라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멋진 노후를 살아갈 수 있는 똑똑하고 현명한 실버들이 되실 수 있을 것이고 또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엔 또 우리가 뭔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들이 좋은 실버토피아를 살아가는 지혜가 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많은 영상이 있고 한데 그런 부분도 또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실버 디스토피아에 실망하지 않고 멋진 노후를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